저도 북한에 있을 때 연극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네. 음악 소조 다녔거든요. 아. 음악 서클 활동하면서 네. 연극을 하는데 저한테 할머니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연기를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흥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고등학교 전국 무슨 도 단위에서 하는 연극 그러니까 공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좀 예술 쪽으로 좀 이름이 있는 유명한, 학교여서 거기로 가서 도에 가서 지금 연극을 한 거예요. 뽑혀가갖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할머니 연기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할머니 역할 하는 사람이 동안이란 뜻인 거 아세요? 그래요? 진짜요. 아닌데. 왜냐면 저희 학교도 그랬어요. 네. 항상 애기 역할 아니면 할머니 역할 둘 중 하나. 왜냐면 그 얼굴형 자체가 동그란 게 아주 애기처럼 보이거나 거기서 주름만 그리면 아주 할머니처럼 보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역할하는 사람은 다 동안이에요. 오. 그런 좀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지금 와선 다 쓸모가 없지만 할머니 연기 해보신 적 있어요? 저 60대 할머니 연기 했었어요. 예. 네. 그것도 아주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할머니를. 네, 무슨 사위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길어요. 예. 야, 힘드셨겠다. 네. 그래서 할머니 역할하는 사람은 다 동안이래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렇겠죠 뭐. 그러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한별님과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한국 오셔서 어머님 모셔오고 또 오빠분 안타까운 사연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한별님께서 99년도에 첫 번째 주자로 탈북을 하시는 거죠. 그쵸, 엄마랑 네. 같이. 네, 네. 그 이야기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7살. 네. 네. 17인데 그럼 탈북을 주도하신 거는 어머님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탈북을 하게 된 배경이 좀 그때 당시에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고 사회적으로 범죄가 되게 많이 증가해서 심지어는 뭐 양말 빨래거리에 걸려져 있는 양말 몇 컬레 도둑질했는데 뭐 사형당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회 범죄가 증가하니까 정말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저 양말이라도 팔아볼까 아니면 내가 좀 신을까 이랬나 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전부에서 딱 잡으니까 그냥 시범경으로 걸려갖고 네. 총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선 같은 거 뜯어서 파는 사람들, 그래서 동선 판다고 하면서 이제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를 장사하거나 뭐 아연을 장사한다거나 뭐 이렇게 금속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외로 반출하기 때문에 범죄의 중도가 이제 중범죄로 취급되고 사형도 가끔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총살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우니까 엄마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탈북도 하고 그랬는데 보이부에서 그걸 알았었나 봐요. 몰래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엄마가 갔다 오면 옷도 막 중국 옷 엄마 가져오고 뭐 돈도 벌어 갖고 오고 하면 이제 달러도 쓰고, 엄마도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중에 그 가족들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분들을 한국에 계신 분이랑 미국에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이랑 북한에 계신 분들 찾아서 중국에서 만나게 해주는 이산가족 상봉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저희 할아버지 이산가족 상봉시키는 일을 한 거를 우리 친척이 아마 말했나 봐요. 네. 미국에 가 있는 친척이.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인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50년 넘게 자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죽기 전에 나는 가족들이라도 보고 싶다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두고 온 그 죄책감, 그런 게 항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만 너무 좋은 세상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산가족 상봉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이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도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도와드리면 또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사례로 달러도 주고 하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쓰잖아요. 막 다 허물어지 가던 집, 진짜 막 집에 이렇게 벽을 긁으면 두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좋은 데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이부의 감시 대상이죠. 그리고 중국 연고자 집이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엔 뒷배경이 그렇게 안 좋지 하니까 원남자 예, 가족이지. 성분이 더럽게 안 좋다. 이런 말은 이제 안 좋은 집안이었군요. 네. 이렇게 말하면 성분이 아주 안 좋은 집으로 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시 대상이고 그랬는데 저희 함흥에서 안전원인지 군인인지 그 사람이 권총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네, 그래서 보이부에서 해외로 이 권총은 반드시 국내에서 처리 못한다. 그러니까 해외로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보이부에서 딱 잡아가갖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보이부에 간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엄마가 어디 갔어 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없어졌지? 막 나는 그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며칠 뒤에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보이부 그 예심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엄마가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예심가 지도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권총 어디다 갖다 팔았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첫 질문 자체가. 그래서 어머, 나는 여기 있다가는 살아서 못 나가겠구나. 엄마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고 막 고백을 했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뭐에 씌우면 뭐 코에 걸면 네, 코걸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식으로 없는 예, 죄도 없는 죄도 만들어서- 만들어서 씌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조사하다가 우리 엄마를 내놨대요.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감시하려고 했는지 내놨는데 보이부 계통에 일하는 사람이 몰래 우리 집에 찾아와서 빨리 도망가라고. 너한테 누명을 씌워서 죽일 거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분이 그렇죠. 계셨네요. 예,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여름에 물을 소독하지 못해갖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수돗물 소독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파라티푸스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막 저녁에는 고열이 나는 거예요. 막 40도 넘어가는 42도. 엄청 고생스럽다고 들었는데. 예, 그리고 너무 아프고 그래갖고 밥도 못 먹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막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날 정도로 막 38kg 이 정도로 막 몸무게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아우. 그런데 밥을 못 먹으니까 일단 열이 나니까 이게 맛이 다 쓴맛이 나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어려운 형편에도 막 밥도 해주고 가자미국도 끓여주고 했는데 하나도 못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 한다는 말 들으니까 제가 이때까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글짓기를 좀 잘했었어요.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를 좀 잘해서 국어 선생님이 저를 되게 문학소녀셨군요. 예뻐했어요. 그래서 네. 글짓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이라는 글로 글을 썼었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정말 잘 썼다고 막 감동받아갖고 막 아주 잘했습니다라고 쓸 정도로 그 밑에다가 내 거에다가 리플을 달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이 막 와서 야 국어 선생님이 너 되게 좋아하나 보다 막 이러고 시샘하는 부러워도 거예요. 하고, 부러워서 예. 예. 그래갖고 야 아니거든? 내가 막 그런 거 아니 내가 글 잘 써서 그런 거거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럴 정도였는데 엄마가 그런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내가 마음속에 가졌던 충성심이 갑자기 그냥 180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라에 절대 충성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엄마를 죽이려는 이런 나라에 내가 이때까지 무슨 충성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한 지키면 승리라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완전히 회의감이 들면서 내가 빨리 엄마 따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저보고 탈북해서 가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상황인데 너는 어떡하겠느냐. 나는 엄마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엄마 따라 가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가자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가 제가 한 몇 살부터 나이 먹으니까 사춘기 지났을 때 12살 이후 한 14살부터 되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엄마 보고 이렇게 여쭤보면 엄마가 너가 결정해. 항상 너가 결정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스스로 하게끔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위험한 길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저에게 결정하라고 결정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가 그냥 가자 해서 따라가다가 그러면 엄마를 탓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망도 못하는 거죠. 예, 이제. 예, 그래서 네.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열이 나고 아픈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함흥역전에 정말 엄마를 잃고 막 울면서 한 2~3살짜리 애가 포대기 한쪽 발에 끌고 엄마도 발음 겨우 하는 애가 울면서 부모를 잃고 막
다니는 애를 직접 봤었고 그 함흥역전에 정말 그 꽃제비가 돼갖고 유랑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 여기 한국어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 에너지난 때문에 기차가 가지 못해서 한 보름, 일주일 기다려야 차가 와요. 그러니까 차 한 번 왔다 하면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면 막 그냥 인산 이래를 이루는 거. 차 우리는 열차 칸을 빵통이라고 하거든요. 그 빵통 위에까지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쪽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 계단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창문으로 사람들이 막 올라타고 막 그러면 창문 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자리세 받아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올라오면 막 밀어버리거든요. 못 올라오게. 근데 돈 주는 사람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막 찔러주고 그러고 막 창문으로 오르고 우리도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찾는데 차는 너무 비좁은 거예요. 저는 열은 나지 아프지 막 상황에서 그 열차 바닥에 있잖아요. 막 그런데 이렇게 구부려갖고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왔어요. 서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 바닥에 이렇게 그 창문가 그쪽에 밑에 거기 그 바닥에 이렇게 누워갖고 이러고 왔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 탈북하는 과정이 워낙에 험난하니까 가기 전에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몸보신을 했네. 계란을 굴려서 삶은 계란을 먹고 왔네. 막 또 뭐 북한 사람 같다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운동을 하다 왔네. 막 이러시는데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맞아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지금 열이 42도 나는데 어디 움직일 지금 처지가 아닌데 막 걸어가는 것도 막 다리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데려가야 되는지 나중에 데리고 와야 되는지. 그렇죠. 아드님은 또 그때 군대 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저는 그 어머님 심정이 막 그렇죠. 자식들을 다 떠놓고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라도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저 지금 아픈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도망가야 되는데 한시바삐 지금 자기 정체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도 숨어서 지금 그 막 밑에 이렇게 꼬꾸리고 가는데 열차 칸에서도 단속을 하지 돈으로 다. 그때 당시 500원 북한 돈 500원 화폐가 새로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그 500원짜리 저희 엄마가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서 돈이 좀 있던 거 그 돈 다 가지고 500원짜리 한 이만큼 있던 거 그거 다 길에서 쓰면서 왔었어요. 돈 찔러주면 무조건 통과. 여기서도 암시장에서 표를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표가 원래 뭐 합법적으로 뭐 만약에 15원이었다고 하면 암시장에서 50원, 1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를 사갖고 그 표에다가 밑에다가 또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철도 승무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표검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갖고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사람이 압사하기 딱 직전이에요. 거기도 막 너무 이렇게 많아갖고 그런 데로 막 겨우 빠져나가서 그렇게 해서 열차 타고 가는데 통행증도 없지 여행증도 없지 안전원들은 계속 단속을 하지. 그래서 청진에서 제가 몸도 아프니까 청진에서 우리가 내렸어요. 일단은 도중에 해령까지가 목적지인데 지금 도중에 내려갔고 거기서 파라티푸스 걸려서 지금 열이 나는데 그 기차칸에서 만난 여자가 자기네 집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갈 데 없다 하니까 그 자기네 집에 가서 몸도 너 좀 추스리고 가라. 그래갖고 그 집에다 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약도 좀 사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신또미친인지 무슨 뭐 아무튼 엄청 쓴 약이 있어요. 북한에. 그런 쓴 약을 먹고 한 이틀인가 먹으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어리니까 그게 회복이 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몸 좀 추스리고 그러고 청진에서부터 다시 해령으로 출발했죠. 근데 이제 국경연선이 가까우니까 안전원들이 단속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심하잖아요. 제가 딱 단속에 걸렸어요. 왜요? 걸릴 수밖에 없죠. 전 출생증을 가지고 지금 가는데 나는 학생인데 거기 어디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기 어떻게 지금 좀 장사해볼까 해갖고 지금 가는 중이라고 이러면서 지금 헛소리를 한 거죠. 근데 안전원이 똑똑한 안전원인 거예요. 제가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말하는 거 보더니 너 청진 사람 아닌데? 너 왜 청진 사투리 안 쓰는데? 저 함흥 사람이니까 함흥 사투리 쓸 거 아니에요. 그 청진 사투리가 아니래. 그러면서 너 일로 와. 딱 하더니 단속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긴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다들 표정이 다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다는 탈북하려는 사람 아닌가요? 그걸 모르죠 지금. 그래서 그 여행증 없이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들 지금 붙잡혀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저도 걸려갖고 지금 어떡하나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했죠. 저는 네. 마음속으로 막 신이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몰라서 하늘님이라고 하면서 막 저 무조건 살아 뭐 여기서 다막 거죠. 제발 이 무조건 여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안전원이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딱 뜨는데 갑자기 밖에서 제 이름을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네 하고 문 딱 열어서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차가 서서히 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절호의 기회다. 빨리 내려야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서 빨리 딱 내려갔고, 다시 엄마가 있는 그 열차 칸으로 다시 갔죠. 뛰어 내려갔고, 엄마 있는 칸으로 다시 찾아서 막 가갖고, 거기 가서 저희 엄마 나 도망쳐 왔어 하니까 그다음 엄마가 계속 안전원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계속 몸을 숨기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좋은 옷을 입었었어요. 일본에서 온 옷 엄청 비싼 옷. 일제를 입으셨어요? 예, 거기서 제 기성복 같이 되게 좋은 걸 입었는데 하나에 1,500원짜리 옷이었어요. 근데 그때 쌀값이 150원일 때거든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을 내가 앞에 앉은 아줌마 복 바꿔 입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좋아서 그 비싼 옷이니까 빨리 바꿔 입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옷을 입고 제가 변장하고 머리 묶었던 거 탁 풀고 탁 하고 계속 안전원이 지나갈 때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숨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무사히 변방 지역까지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는데 여름이어서 원래 평상시에는 무슨 물이 여기 뭐 무릎까지 온다고 했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아 그래 무릎까지 온다니까 나도 건널 수 있겠다 하고 용기를 냈는데 새벽 2시에 건너는데 글쎄 탁 안에 들어가니까 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또 그때가 장마철이었어요. 8월이라서 그럼 물살이 세잖아요. 예, 장마철이니까 물이 불어난 데다가 물살이 엄청 센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 걸음 갔는데 물살에 확 휘말려 갖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엄마는 걸어가는데 엄마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쳐서 부르면 군인들이 총을 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누구 뭐 구해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업어서 이렇게 건너주거나 아니면 그 타이어 그걸로 네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시 앞이 도망쳐야 되는 그런 걸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군인들이 저 강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됐다고 알려줘서 물도 깊고 하니까 걔네들이 들어가기가 싫었겠죠. 또 새벽이고 하면 걔네들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자기 상관들한테 들키면 지네들 옷 벗어야 되고 자기들도 감옥 가야 되니까 자기가 군무 서고 있는 시간을 맞춰갖고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그래서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눈 감아주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 저쪽 초소에 있는 군인이 들을 거잖아요. 그럼 총 쏠 수도 있고 그래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러다가 물살에 떠내려가서 막 죽을 고비를 막 떠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허우적거리고 그러다가 발 밑에 돌이 하나 딱 이렇게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딱 밟았는데 이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잡고 건너갔어요. 야, 그래갖고 건너갔는데 그 가서도 중국에서의 삶이라는 게 언제 붙잡힐지 모르지. 공안이 항상 무섭지. 그 숨어 사는 삶이 전 그래서 친척집에 맨날 짱 박혀 있고 막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다가 엄마가 이산가족 상봉도 시키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좀 돈도 벌고 남방에 있는 우리 기업체, 우리 엄마가 이산가족 상봉 시켜줬던 분이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제 중국의 거래처 뭐 업체들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또 두고 있어서 일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뭐 포구도 하고 그렇게 좀 지내다가 한국으로 납북자 가족들 우리 엄마가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납북자 가족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는 6.25 전쟁 때 납북되신 분들이 있고 6.25 이후에 전후에 어부들이 공해상에서 배를 타다가 북한에 표류돼서 납치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원래는 북한이 남한으로 정상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납치해갖고 북한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뭐 난파 공작원들을 양성하는 곳에 있다든지 아니면 강요를 하죠. 우리 북한에 그 충성하라고. 그래서 막 안 하겠다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 무서우니까 이제 복종하잖아요. 그 복종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이제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용도 하고. 그런 납북자 가족들을 어머니가 이산가족 하신 뒤에도 만나는 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엄마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한국에 와 있고 어머니도 대단하시다. 네, 또 그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북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나를 좀 가족이라고 제발 하고 나도 좀 데려가라고 막 우리 엄마가 부탁도 하고 나도 막 부탁하고 그래갖고 납북자 가족으로 이렇게 인 걸로 위장해서 제가 한국에 무사히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권이 이제 컴퓨터에 활성화되지 않아갖고 그냥 종이 여권으로 패스하는 그때라서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여권에다가 제 사진을 찍어갖고 넣어갖고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해서 패스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중간에 이런 출입국 사무소에서 검문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권 보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다 뇌물 고여갖고 패스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거기를 패스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래 잘 가라는 식으로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99년도에 탈북하셔서 사실 얼마 안 있어서 2002년에 네네. 바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탈북은 어머님이랑 같이 하셨는데 한국으로 입국하는 건 또 같이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이 구출 활동을 하면서 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그렇게 엄마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엄마랑 같이 무사히 오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은 브로커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 여권 만들고 이런 그쵸. 것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뭐 1,2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002년에 벌써 그렇게 예. 오셨던가요? 그러니까 여권 만들어서 오는 거 그렇게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갖고 그래서 그거를 다 갚았어요. 학생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다 갚아서 했었고 엄마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먼저 보낸 거예요, 저를. 그래서 너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가서 적응을 잘하라고 저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엄마는 갈게. 너가 엄마 데려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 엄마가 강제 북송 또 된 거예요. 2002년에 그 해에 제가 하나원을 나왔을 때가 8월인가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잡힌 게 7월인가 6월인가 그때 잡힌 거예요. 근데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창일 때 저는 왔는데 엄마가 원래 북한 변방대 그러니까 군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짜고 건너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도 시키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같이 연락하던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그러면서 저희 엄마 사는 집 전화번호 그것까지 딱 다 거기 찍혀 있으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중국 공안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거기에 딱 잡혀갖고 넘어가서 너 납북자 가족들 도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더래요. 그때 당시. 그거 엄마가 이게 말을 잘 해갖고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어떻게 말했는지 아무튼 그건 엄마 얘기를 들어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잘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걸로 돼갖고 다행히 이제 그런 일까지 했으면 저희 어머니는 총삭감이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왔어요. 북에서 10년을 더 사시고 엄마는 2007년도에 왔죠. 2007년도에 오셨군요. 네. 그래도 북에서 5년을 더 계신 너무 그렇죠. 아까워요. 그 시간이.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 막 노동 단련대 1년 반 있었고 그다음에 2번 또 강제 북송. 북경에 있는 영사관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갖고 강제 북송되셨어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2년 뒤에 또 잡힌 거예요. 2002년도에 잡혔는데 2004년도에 또 잡혔으니까 얼마나 그때는 한국행 기도라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범수용소 가야 돼요. 근데 또 거기서도 운 좋게 아니 어떻게 보면 살아서 지금 여기 오신 게 기적이에요. 진짜. 정말 기적이에요. 네. 정말 좀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죠. 더 조금 많이 어려움 겪으셨지만 건강 많이 회복하셔서 그래도 여기서 조금 즐거운 일만 앞으로는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서 제가 또 엄마한테 잘해야죠.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봐도 탈북민들이 이렇게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권 활동하다가 2017년도에 임산부 여성이 저희 단체에 구출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성의 사연을 듣고 우리 엄마가 강제 북송되면 여성들 임신한 상태에서 가면 강제 낙태를 시킨대요. 그 끔찍한 얘기를 들어서 이 임산부가 구출 요청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 구출 활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희 오빠처럼 강제 북송돼서 생사를 모르는 그런
가족들이 탈북자들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 가족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권 침해 그냥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이 인권 실태를 알리는 일을 해보자 하고 단체를 설립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그런 사연을 받으니까, 이 구출해달라는 사연을 받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딱 구출 활동을 하자 하고 작정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사연을 받으니까 저도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고 해야지.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1명, 2명, 3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27명 정도 구출하게 됐고, 그 작년에 9월에 또 탈북 여성이 한 명이 또 구출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또 이만갑을 보고 또 저한테도 구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여성들을 무사히 구출을 해서 올해 2월에 대한민국 하나원에 무사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 구출 활동을 정말 전문성 있게 잘해야 되겠다. 보통 탈북민 분들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뭐 이쪽 통해서 오시는데 배를 타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대련에서 네. 배를 타고, 그리고 인천항으로. 인천항으로 딱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한국에 한국이셨어요? 아침에 웅 하더니 배 고동 소리가 울리더니 이제 대한민국 인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오실 때 예. 납북자 가족으로 하고, 여권을 만들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입국하자마자 그때 황우여 의원인가? 그분이 인천 부두 그쪽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자들도 되게 많이 왔고, 그 다음 통일부, 그 다음에 뭐 국정원,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외교부인가? 아무튼 어디 잘 모르겠 또 한 군데 이렇게 총 3군데가 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본적인 조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잘 왔다 하고. 거기서 이제 자수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기를 희망해서 온 탈북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조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하나원에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2002년에 오신 분들은 네. 하나원에서 월드컵 보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국정원 조사 받을 때 네. 거기서 월드컵을 거기서 네.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야, 막 대한민국 하면서 네. 거기서 보면서도 네. 처음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응원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응원도 필승 코리아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그때 당시에 나와갖고 막 우리 탈북자들 나오면, 한국에 나오면 이제 뭐 여기 이 한국에 체험하는 체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조사받다가 체험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한번 사회로 나와서 이렇게 체험하는 시기가 있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뭐 63빌딩 가시는 무슨 막 그런 데 갔어요. 무슨 건물, 백화점. 분. 맞아요. 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공장 다녀오셨다는 분도 있는데. 네. 저 어디 삼성도 삼성 그런 데 가봤었나? 네네. 그런 데 가보고 뭐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없었죠. 지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2002년은 정신이 없었어요. 전국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낮에는 막 무슨 밤이었나? 밤에는 막 이렇게, 그래서 TV를 보게 할 때도 있었지만 1대1 조사 받을 때는 못 보게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어디가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1대1 조사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를 TV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원도 하고. 단체방으로 가시잖아요. 이제 독방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단체방으로 가서, 단체방 말도 말아요, 진짜.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한 기수가. 2002년이면 몇 명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하나원에, 이거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20몇 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수가 20몇 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개 기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한 기수당 막 200~300명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3, 4, 12 막 1200명이 있은 거예요. 응원하고 있고. 막 그건 진짜 난리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백화점 막 이런 데 돌아보서 나가면 괜히 그 빨간 옷 있잖아요. 그 필승 코리아, 이게 코리아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거, 그런 거. 그거 하나 떡 입고. 사 입고, 그러고 응원하는 거예요, 다들. 그게 대한민국의 첫인상이면 어떻게 그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리고 4강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저는 그때 럭키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내가 함께 오네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다고 막 좋아하고. 아무튼 그때 그런 기쁨이 있었죠. 제가 탈북민 분들 인터뷰 많이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막 뭐 답답하고 이랬는데 돌아보니까 그 하나원에 있을 때가 제일 좋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우리 또 이런 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탈북 여성들이 이게 한국에 와서도 좋은 직업을 찾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여성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렵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또 도와야 되고 중국에 있는 뭐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음성적인 데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데 빠지면 사실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직업을 찾고 돈을 버는 일이 이제 성에 안 차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힘들지 않게 일했는데 일을 해도 뭐 일단은 월급도 안 주지. 배급표도 안 주지 하니까 뭐 일을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일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또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또 못하는 사람 여성들도 조금 있고 또 탈북 여성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북한에서 잘 먹지 못했고 어려운 일들도 겪고 중국에서도 뭐 그렇게 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많이 건강이 악화되어 있다가 오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도 육체적으로 이게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면역도 안 좋고 건강이 약한데 그런데 그마저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음성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그 안 좋은 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여성으로서 정말 안 좋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많이 안 괴로우실 좋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원에서 교육을 많이 좀 그런 부분이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지까지 좀 교육시켜주고 그런 대로 안 빠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네네네.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보통 지금 탈북 여성들 뭐 7, 80%가 다 여성들이다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이런 교육들이 더 필요하고 그래도 하나원이 이제 졸업하신 뒤로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더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요? 많이 체계적으로 잡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와서 열심히 살아서 정말 감동적인 분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잘 살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또 이 활동을 잘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2002년 한국 오셔서 벌써 20년 차이신데요. 사실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의 활동도 대단하시거든요.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 이 3부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하셨어요. 중국어와 네. 법학을 부전공으로 하시고 연세대에서 대학원 다니시고 네, 통일학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학까지 네. 공부가 끊임이 없군요. 네, 그때는 진짜 30대 때는 네.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공부로 공부 요리로 예. 불탔어요. 한국에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저희 성분이 나빠서 대학도 가기가 어려울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 때 너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대학교 갈 형편도 안 되고.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이 좋은 외대를 갖고 제가 중국에 살면서 중국어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배운 거를 잘 활용해야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제 일전공으로 택하고 법학은 제가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근데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 딱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러스쿨이 이제 새로 생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러스쿨을 준비해서 1차까지는 합격했었어요. 변호사를 생각하셨어요? 예,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아무튼 법조인이 되는 게 판사가 되든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법학을 부전공했던 건데 지금 더 의미 있는 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쪽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그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법률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또 한국에 살면서 법을 잘 몰라서 겪는 고충들도 있고 또 북한에 있는 뭐 가족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혼할지 모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지원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분들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 이 공부하신 게 다 지금 쓰임 있게 아, 그때 부족한 것 같아요. 부전공해서 로스쿨로 가서 졸업했으면 참 그게 더 많이 쓰였을 텐데, 예, 그게 아니니까 좀 아쉽긴 해요. 어떤 부분에선. 근데 그래도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동서독이 통일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서독의 사람들이 동독의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걸 많이 도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독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갇혀있던 사람들을 서독의 사람들이 많이 구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일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활동에 대해서는 또 3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